자, 슬슬 들어가 볼까요? 무서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했던 일본 유학 생활. 나는 9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어. 2년 3개월. 언니가 먼저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3개월 뒤에 쫓아간 거지. 언니는 일본에 관심도 많고 만화도 많이 보고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유학 생활을 시작한 거고, 나는 아예 일본에 관심이 없고 애니라곤 스폰지밥밖에 몰라서 일본어를 아예 모르고 갔지. 나는 17살, 언니는 20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갔다 왔는데 유학이라고 해봤자 대학을 가거나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어학원을 다녔지. 일본어 학원. 어학원에 기숙사도 있었는데 말이 기숙사지 그냥 근처 원룸을 소개시켜주는 정도였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부동산이랑 뭔가 있는 건지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4.5만 엔이었어. 45만 원 정도였겠죠. 게다가 1인 1실이라고 어학원에서 감시하면서 기숙사 그냥 원룸에 단 한 명만 살 수 있다고 못을 박아버린 터에 나랑 언니는 따로따로 살면서 한 달 월세가 9만 엔이 들었지. 90만 원. 방에 비하면 시세는 잘 몰라도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 침대 놓으면 책상 하나 놓을 곳도 없고 집이 워낙 좁아서 침대에 앉아 공부를 해야 됐으니까. 언니는 당시 서툰 일본어로 한인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나는 일본어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어. 언니 월급은 16만 엔이었는데 월세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언니는 기숙사를 나와서 나랑 투룸에 같이 살 생각으로 짬이 날 때마다 일본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다녔어. 그러다 언니가 엄청 신나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좋고 넓은 집을 구했다는 거야. 8만 엔에 방이 3개래. 완전 대박이었지. 언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사 날짜 전까지 짐이나 쌓아놓으라고 해서 안 그래도 좁고 답답한 곳에서 나와 언니랑 산다는 거에 신이 났었어. 기숙사를 나오기까지 어학원과 좀 잡음이 있던 것 같지만 나는 당시 어렸고 사정도 잘 몰라. 어쨌든 새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진짜 넓더라고. 4층이었는데 404호였어. 야, 좀 불길합니다. 404호. 방이 3개라니. 한국에서도 그런 집은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가난한 유학생활을 하던 차에 집만 봐도 부유해진 느낌이 너무 좋았어. 가장 비슷한 느낌의 집 도면을 찾아봤어. 이런 느낌이었지. 3룸? 야, 3룸 살고 싶다 나도. 아무튼 언니랑 나랑 그 집에 살면서 언니는 큰 방, 나는 작은 방, 그리고 나머지 방은 창고 개념같이 캐리어나 청소기 이런 걸 두고 썼어. 첫날부터 이상했던 게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세탁기랑 가스레인지도 사고 무거운 걸 계속 옮겨서 지친 우리 둘은 대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가 낮잠에 들려 했는데 틱틱 틱틱틱 같은 가벼운 부딪히는 소리? 그런 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나는 언니한테 뭐 하냐고 짜증내면서 일어났는데 언니는 이미 잠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나무 바닥이라 그런 소리가 났나? 하고 다시 누워서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잠은 못 들었어.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나? 나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문을 벌컥 열더니 샤프 좀 그만 누르면 안 되냐고 볼펜으로 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라고 했는데 자꾸 틱틱 샤프 누르는 소리 때문에 거슬린다고, 그거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난 이미 볼펜으로 쓰고 있었거든. 그리고 틱틱대지도 않았어. 야, 이거 수능 볼 때 장난 아니었는데 이거 틱탁탁탁탁 하는 사람 있어. 아우 승질나. 아, 뭐래, 나 아닌데, 나 이거 볼펜인데? 하니까 지금도 들린다고, 볼펜 그거 좀 그만하라고 언니가 짜증을 내는데 우린 둘 다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어. 나는 손을 내리고 언니랑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트트득 소리를 나도 같이 들었어. 우리 집에 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찾아봐도 별건 없었거든. 잘 모르지만 나무 바닥이랑 팽창, 수축 이런 거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그냥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언니는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그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잤나 봐. 2주 후에 언니랑 돈키호테에 가서 카페트를 사와서 깔았어. 그렇게 해결됐으면 이 글을 쓸 이유도 없었겠지.
틱틱 소리는 계속 들렸고 언니는 포기한 듯 했어. 얼마 뒤 꿈을 꿨는데 이때부터 나는 이 집이 무섭다라고 생각했어. 불 꺼진 방 안에서 언제나처럼 다른 것에 신경 쓰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틱틱, 트트득, 틱 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드르륵 하고 가볍게 나무바닥에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봤는데 내 방문 앞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게 검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입은 벌리고 서 있고 손에는 끊어진 염주를 길게 들고 있었는데 뭐야 무서워 씨. 그 뒤에 어떤 여자가 엎드려서 그 염주에 각인 그런 글씨를 손톱으로 긁어내고 있는 거야. 틱틱 트트틱 소리가 손톱에서 글자를 스칠 때마다 났어. 와, 이런 모양이었어?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여자가 엎드려서 염주를 손으로 틱틱틱. 나는 그대로 굳고 저 여자랑 눈이 안 마주치길 바라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나를 쳐다볼 것 같아서. 눈을 꾹 감고 있다가 또 저 여자를 쳐다봤다가 했는데 온 신경이 저 여자한테 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축축하다고 느꼈을 때 나도 어느새 염주를 든 남자처럼 입을 벌리고 눈물을 쭉쭉 쏟아내고 있었어. 그리고 잠에서 깼어.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은 좆됐다였어. 언니한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등교 준비를 하는데 씻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시 이사를 가자고 말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 이번 이사로 언니가 보험료다 뭐다 힘들어하고 밥도 규동 사 먹을 돈마저 없어서 다이소에서 100엔짜리 우동사리 볶음을 사서 조미료에 풀어먹는 우리 처지를 생각하니까 또 이사를 가기엔 혹시라도 계약 기간을 어겨서 위약금이다 뭐다 돈도 장난 아니게 들 것 같고 언니가 뼈 빠지듯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리가 거슬려서 괜히 이상한 꿈을 꿨네. 꿈 가지고 이사를 가는 게 흔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개꿈 꿨네 하고 그냥 정신승리를 했지. 언니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시 언니는 틱틱 소리에 거슬려서 매일 휴대폰으로 사운드 1단계로 노래를 틀어놓고 자고 있던 상황이었고 나는 그 뒤로 틱틱 소리만 들어도 그 꿈이 생각나서 언니한테 달려가 말을 걸곤 했어. 무서웠으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언니는 알바 등이 있으니까 집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고 나는 점점 집 밖에 나가 언니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졌어. 언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몇 번 가서 언니랑 잡담하니까 거기 사장이 주의를 주셨나 보더라고. 언니가 오지 말래서 그냥 집 밖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했어. 언니는 알바 끝나고 오면 밤 12시 반이었어. 덕분에 언니가 못 일어나는 날엔 나 혼자 학원에 가곤 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언니가 핸드폰을 사러 가자고 했어. 우리 형편에 무슨 핸드폰? 했지만 언니는 네가 밖에 하도 싸돌아 다니니까 라고 했어. 언니랑 도코모라는 통신사에 가서 핸드폰을 골랐어. 갤럭시 S3가 일본에서 내 첫 핸드폰이었어. 와, 갤럭시 S3면 진짜 옛날 이야기구나.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가장 많이 보낸 카톡은 집에 있어? 였어. 우리 유학생활은 정말 가난했어. 16만 엔으로 둘이서 생활하는데 8만 엔은 월세로, 그러니까 절반이 월세로 나간 거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학원비를 결제해야 됐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1인당 6만 엔. 즉 한 달 유지비만 한 달 20만 엔이었어. 식비 빼고. 3개월에 한 번 학원비를 결제하는 날은 집 월세를 내지 못했어. 2달 밀리면 한 달치만 먼저 내고 3달 밀려도 한 달치만 먼저 내고 그렇게 우린 빚을 지면서 살아갔어. 집주인은 우리 맨션 제일 꼭대기에 살았는데 월세를 내려가면서 밀린 월세에 스미마생 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집주인은 우리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했어. 뭐가 고마울까? 괜찮은 건 이해가 가는데 뭐가 고맙지? 월세를 밀려서 내는데? 계속해서 언니도 나도 집에 있었으니까 주말이었어. 언니가 집에 있어? 라고 카톡이 왔어. 나는 응 이라고 보냈고
언니는 내 방으로 올 수 있어? 라고 했어. 우린 어느 순간부터 잘 때 빼고 방문을 열어놓고 지냈는데 나는 언니 카톡을 보고 언니 방으로 갔어. 그러자 언니는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거실에서 자꾸 뭐하나 하고 불렀어 라고 무미건조하게 얘기했어. 나는 당연히 나 거실에 안 있었는데? 라고 하자 언니는 나를 돌아봤고 그렁그렁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 거실에서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거슬려서 언니가 살짝 고개를 들어 거실을 봤는데 내가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안에 뭘 넣고 그걸 이빨로 씹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뭘 먹을 때마다 까드득 까드득 딱딱한 걸 억지로 씹는 소리가 났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턱이 뻐근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적 없어, 울지 마 하고 휴지를 뜯어주니까 언니는 큰 소리로 울었어.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어. 언니가 나에게 핸드폰을 사준 이유도 너무 무서워서라고 했어. 어느 날 언니가 자고 있는데 드르륵 하는 소리에 깨서 시계를 보니까 아침 11시였대. 언니는 내가 아직도 학원에 안 간 걸 알고 화가 나서 날 깨우러 갔는데 내가 방바닥에 앉아서 기다란 염주를 손에 쥐고서 염주를 입안에 넣고 까드득 까드득 씹고 뱉으면 그 오칠이 벗겨져 누룽지 사탕같이 하얀 염주가 도로록 하고 거실로 굴러나왔다는 거야. 뭐예요? 소름 돋아. 언니는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엎드려 있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11시더래.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 꿈인가 싶기도 해서 이불 속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계만 보는데 4시 반이 되니까 내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온 거지. 언니는 진짜 무서웠는데 내가 더 겁먹고 난리칠까봐 숨겼었대. 그럼 집에 있었던 그건 동생이 아니었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집에 다른 내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안 될 정도로 보이기 시작했고 언니는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준 거래. 근데 그때 나는 왠지 너무 무서웠지만 한국엔 돌아가기 싫었어. 나는 친구들과 다르게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런 것보다 그냥 싫었어. 떠나기 싫어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빙이 된 걸까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본어가 되니까 이왕 온 거 같이 벌면서 지내보자고. 여기까지 온 거 남들보다 어쨌든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진 거 아니냐고. 언니도 어린데 혼자서 가장 노릇을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잘 달랬고 우린 그렇게 계속 살았어. 난 그 집이 좋았거든. 정이 든 건진 몰라도. 그 후에는 나는 점점 텐션이 높아지고 언니는 갈수록 어두워졌어. 나는 자주 꾸는 꿈이 하나 더 생겼는데 자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내 입술을 젖은 손으로 문지르고 깨우면 내가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없던 식탁에 자연스럽게 앉아. 그럼 내가 바라보는 정면에는 검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염주를 쥐고 서 있고 뒤에는 요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습은 잘 안 보여. 그리고 모서리에 그 여자가 있는데 귀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사람이 따뜻한 음식이랑 과일을 식탁에 내어줘. 그럼 나는 맛있게 그걸 먹는 순간 염주 든 사람 눈에서 검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뒤에 있는 여자 귀신은 내 발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해. 구도가 이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 맞은편에 염주 든 남자, 그리고 모서리에 여자 귀신,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 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졌어. 일본어도 생각보다 빨리 늘어서 학원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있던 초급반 애들도 제치고 중급반에 들어가게 되었어. 한인 식당에서도 알바를 하게 되었고 우린 돈 걱정은 이제 덜하게 되었어. 보통 빙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두워지고 좀 그렇게 되는데 여긴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언니가 어두워지고 동생, 이 주인공이 쾌활해졌다. 대체 뭘까? 그리고 어느 날 꿈이 바뀐 날에 언니는 나를 두고서라도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하고 실제로도 며칠 뒤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가 버렸어. 언니는 무서움을 못 참았나 보다.
종종 꾸던 꿈처럼 여자가 물기를 뚝뚝 흘리면서 내 입술을 문지르고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 그리고 식탁이 차려지는데 양푼같이 생긴 거 하나만 식탁에 툭 올려줬어. 그 안에는 염주 구슬이랑 물에 젖은 종이가 찢겨져 비빔밥 마냥 뒤섞여 있었어. 설마 염주랑 부적 같은 게 섞여 있었던 걸까? 나는 나무 수저를 들고 그거를 퍼먹으면서 입안에서 굴리면서 염주의 각인이 다 없어지고 매끈해질 때까지 까드득 까드득 이로 긁어내고 매끈해진 염주는 바닥에 뱉었어. 누군가 내 머리를 빗어주고 어우씨. 여자는 어린아이가 너무 신나서 뛰어다니듯 거실 벽, 천장을 뛰어다니고 콩콩대고 염주 든 사람은 벌리고 있는 입에서마저 검은 물이 축축 흘렀어. 언니는 내가 갑자기 일본어를 하면서 시끄럽게 집 안을 걸어 다녔다고 해. 언니가 문을 닫고 자고 있는 방까지 활짝 열고 언니 방 안을 발걸음도 쿵쿵 하면서 걸어 다녔대. 언니는 제발 하지 말라고 나를 껴안았는데 나는 아랑곳 않고 눈을 감은 채 어디에 부딪힌 적도 없이 욕실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다시 자더래. 눈을 감고 어디 안 부딪히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무언가 주인공 몸을 조종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눈을 감고 어떻게 안 부딪히고 돌아다녀. 계속해서 그럼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하니까 언니는 모르겠다고 했어. 나는 자면서 그 꿈을 꾼 거였고 언니는 돌아가기 전에 이 집을 정리하고 가겠다고 했어. 나보고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이제 다시 기숙사로 가라고 했어. 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차피 넌 갈 사람인데 왜 네가 정하냐고 싸우고 언니랑 물건을 던지면서 매일매일 화냈던 것 같아. 어쨌든 언니는 결국 손절을 치듯이 귀국해 버렸고 혼자 남은 나는 너무 잘 살았어. 언니가 가니까 사실 더 좋았어. 자유라는 느낌? 해방됐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나는 언니가 나가자마자 내 짐을 큰 방으로 옮겼어. 그리고 꿈은 종종 꿨지만 그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에 문제될 건 없었어. 집안에서 더 이상 틱틱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다만 나는 목류병인지 자고 일어났는데 집 안에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놓고 심지어 현관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문 고정장치까지 걸어놓은 걸 보고 몇 번 당황한 적은 있었어. 자다가 작은 방을 갔다 큰 방을 갔다 창고 갔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참고로 일본은 만 20세의 음주가 가능해. 나는 오사카 남바 쪽에 살았는데 그곳에 여행객들도 많고 해서 나는 미성년자였지만 일부러 여행객인 척 손에 여권을 들고 일본어를 못하는 척 바디랭귀지를 해서 술집을 혼자서도 갈 수 있었어. 자랑입니다 참. 계속해서 나는 먹어본 적 없던 음주까지 하게 되었는데 마셔도 안 취하고 아직도 우리 집에서 나만 술을 먹을 정도로 아무튼 이상하게 갑자기 내가 술을 원했고 매일매일 퇴근하고 나면 술을 마셨어. 빙의가 됐으니까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날도 난 혼자서 노미오 다이, 그러니까 술 무한 리필집, 그 집에 가서 가볍게 마시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 현관문이 없는 거야. 현관문 자리가 그냥 벽이었어 정말. 뭐지? 너무 취했나? 하고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벽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근데 문이 없었어. 나는 뭐야 하면서 계속 벽만 하염없이 만지다가 옆을 보니까 303호. 여긴 3층이더라고. 주인공이 사는 데는 404호죠. 아 잘못 왔구나 하고 돌아서는데 잠깐 3층엔 304호가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묘한 이질감에 계단으로 2층에 뛰어내려갔어. 2층에도 204호는 없었어. 벽이었어. 나는 왜 4층만, 왜 우리 집만 이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 찝찝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 가라오케, 노래방에 갔어. 일본 가라오케는 24시간 하는 데가 많고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1,100엔이었거든.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싸네.
가면서 문득 어학원 어떤 선생님이 404호? 일본은 4자를 안 좋아해서 4호 라인은 아예 빼버리거나 4층을 빼거나 붙여놓은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신기하네? 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머리가 아팠어. 일본도 4자를 싫어하는구나. 죽을 4니까 엘리베이터에도 4자가 없이 F층 이렇게 돼 있죠. 가라오케에 갔지만 노래는 당연히 한 곡도 안 불렀어. 그냥 의자에 누워있다가 잠깐 눈을 붙인 것뿐. 난 그 뒤로 집이 무서웠어. 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평범했던 곳이 아니니까. 마치 무언가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곳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 난 사실 비자가 끝나가던 차에 이 집을 빼앗길까봐 이 집에 더 있기 위해서 한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준비해 놓았거든. 정신이 드니까 내가 왜 그랬지? 싶었어. 빙이 됐으니까. 집에 아예 안 돌아갈 순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공기부터 너무 이질적이고 기분 나쁘고 본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하게 느껴졌어. 나는 한인식당 사장님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고 어차피 비자도 끝나가는 거 그냥 이곳에 더 있기 싫다고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소연했어. 사장님은 큰 가구들이나 집 계약 이런 건 자기가 처리해 줄 테니 자기한테 맡겨놓고 내가 한국에 챙겨갈 짐들만 상자에 싸놓고 국제 택배로 한국에 보내라고 했어. 학원에는 비자가 끝나니 이제 돌아간다고 서류 정리하고 나는 가게 알바생 한 분과 같이 집에 들어와서 짐을 다 싸놓고 택배사에 인계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왔어. 그리고 한국에 와선 잘 지냈어. 언니랑 연을 끊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고 일본에 있었던 일은 서로 암묵적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상한 현상들이나 꿈은 한국에선 본 적도 없고 씻은 듯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 대신 일본에서 경험했던 일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상, 공포물에 관심이 생겼고 그런 이야기나 영상을 찾아보는 게 취미가 됐어. 그래서 9년 전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야. 근래에 일본 흉가 체험 유튜버를 알게 되었고 즐겨봤어. 그리고 그 유튜버 비교적 최근 영상에 오사카 민박 괴담을 파헤치고자 직접 그 괴담의 장소에 찾아가고 현지인들과 인터뷰하고 정보를 모으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어. 난 그 집을 그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싶었어. 고민하다가 며칠 후에 난 그 유튜버의 최신 영상에 제보하고 싶다고 어디다가 제보하면 되냐고 간략히 내용을 적었어. 급하게 댓글을 다느라 투룸이라고 유튜버 댓글엔 적었는데 그 댓글을 쓴 후 다시 꿈에 나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니까 끔찍했던 꿈이 다시 시작되었나 봐요. 나는 어떤 커플에게 요리를 해줘. 과일도 덜어서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내어줘. 여긴 그 집 거실이 맞아. 그 집은 3룸이었어. 그리고 염주둔 사람은 벽에다가 검은 눈물로 히라가나를 적어. 스루나 하지마, 유나 말하지마, 요부나 부르지마. 나는 검은 눈물을 죽죽 흘렸어. 난 그 유튜버에게 제보 메일 주소를 받았지만 보낼 수가 없었어. 엮이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자, 이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을 볼수록 구병 시식에 실패한 원원에게 구병 시식을 시도했던 승려가 먹혀버린 것 같네요. 입에 물을 바르는 것도 일본에서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네요. 아마 다시 나타났다는 건 진짜 큰일 나셨을 것 같네요. 실패한 데는 아마 큰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구병시식 처음 들어봐요. 저도 구병시식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에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염주, 음식, 물에 젖은 종이가 키워드인데 이걸 순서를 조금 바꾸면 음식, 염주, 물에 젖은 종이, 그러니까 법전이 되는 것 같아요. 구병시식은 귀신을 구마하는 건데, 그러니까 퇴치하는 거. 서양식이 퇴치 개념이라면 불교식은 귀신에게 음식을 주고 법문을 알려줘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 성불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구병시식이 잘못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크게 화를 입는다고 본 적이 있어서요. 자, 구병시식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고 법문을 알려주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게 있었나 봐. 야, 소름 돋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자기가 어떤 커플한테 요리를 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꿈을 꿨었을 때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귀신은 모서리에 있고 내 맞은편엔 염주를 든 검은 눈물을 흘리는 남자가 앉아있고, 그렇게만 있으면 됐는데 뜬금없이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공이 요리하는 사람이 됐어. 그 역할이 바뀐 거지. 주인공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도 빙의가 돼서 갇혀 있었나 봐. 이 사람으로 대체된 거고. 이 귀신은 굉장히 악독한 귀신이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귀신한테 구병시식을 해서 깨우쳐서 성불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야.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도리어 귀신한테 잡아먹힌 것 같아요. 검은 눈물을 죽죽 흘리는 사람은 아마 처음으로 이 악령한테 구병시식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지방령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프로에서 본 것 같아요. 제목도 기억나요. 오사카 메이전. 맞습니다. 그 이야기의 원문입니다.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커플한테 음식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자,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주인공이 그 일본 집을 떠나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어떤 커플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나 봐. 그렇지 않을까요? 꿈속에 그 커플이 나왔고 주인공이 밥을 차려줬으니까. 끝까지 이 귀신의 정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방령인 것 같고 너무나 강력한 원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죽은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 구병시식을 이겨내고 승려를 잡아먹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레전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라서 첫 번째 이야기로 갖고 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무서우셨죠?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일까 사람일까? 내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우리 집이 반지하였거든. 우리 가족은 나, 아빠, 엄마, 언니 이렇게 4명이 살고 있었어. 언니는 나보다 학년이 높았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나가셨으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제일 먼저 오는 건 항상 나였어.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끝나고 집에 갔어. 우리 집은 옛날 집이라 열쇠를 쓰는 집이었거든. 반지하라 계단을 내려가야 했고 내려가서 꺾여지는 곳에 우리 집이 있었어. 그리고 그 위층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에 신발장을 하나 놓고 살았는데 거기에 구두약이랑 구두솔 같은 걸 넣어두고 그 밑에 비상용 현관 열쇠를 숨겨놨었어. 혹시 열쇠 놓고 나가는 날을 대비해서. 근데 그날 아침에 내가 진짜 열쇠를 놓고 나온 거야. 그래서 집 앞에 가면서 오늘은 비상 열쇠를 써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집 앞에 딱 도착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기역자로 꺾이자마자 보여야 하는 우리 집 신발장 서랍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열려 있지? 라고 했지.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했어. 언니가 단축 수업했나? 엄마가 먼저 들어오셨나? 근데 나만 열쇠가 없던 게 아니었나? 이상하다. 우리 집은 작고 화장실이 한 개거든. 아버지는 새벽같이 나가시고 내가 등교 시간이 언니보다 늦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씻고 부랴부랴 나가느라 비상 열쇠는 보통 나만 썼어. 마지막에 나가니까. 근데 서랍에 열쇠가 없는 거야. 누가 열고 들어갔나?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그냥 열렸어. 문이 열리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진짜 집 분위기가 너무 쎄했어. 우리 집은 방 2개짜리 작은 반지하였는데 들어가면 바로 TV장 겸 화장대가 있고 옆에 주방이 있고 양쪽으로 방이 있었어. 언니랑 나는 큰 방을 같이 썼고 아빠는 작은 방에서 주무셨고 엄마는 우리가 학원 갔다 늦게 들어오니까 항상 TV 앞에서 기다리셨고. 근데 그 익숙한 집이 완전 이상하게 변해 있는 거야. TV장 문이며 주방 서랍이며 그냥 다 열려 있었어. 바닥에는 물건들이 다 꺼내져 있고 근데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 엄마 화장품이랑 수첩 같은 것들도 다 나와 있고.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건 엄마가 화장품 뒤쪽 깊숙이 금붙이나 귀금속, 현금 이런 걸 보관하셨단 말이야. 그게 바닥에 다 떨어져 있는 거야. 너무 정갈하게. 도둑이라면 다 들고 갔을 텐데 안 들고 갔나? 뭐지? 너무 정갈하게 있었대요. 금붙이 막 이런 현금 이런 게.
그리고 TV 위에 있던 돼지 저금통은 주방 가위로 배가 갈라져 있었어. 동전은 바닥에 다 쏟아져 있었고 깔끔하게 잘린 돼지 저금통이랑 가위는 그 옆에 벌어진 채로 놓여져 있었고 그 순간에는 그냥 집에 도둑이 들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근데 또 이상한 거야. 이렇게 다 뒤져놨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니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혹시 집안에 아직 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나는 휴대폰도 없었어. 집 전화를 써야 했거든. 무서운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주방에 있던 칼 하나를 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 중학생이 무슨 용기로 칼을 들고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무서웠고 어려서 깡이 좀 있었나 봐. 아무튼 그 상태로 언니랑 나랑 쓰던 큰 방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들어갔어.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어수선한 방은 익숙한 그대로야. 그런데 또 이상한 거야. 벽에 붙여놨던 책장 쪽을 봤는데 내가 문제집 위에 지갑을 올려놨었거든? 근데 지갑이 꺼내져서 이불 위에 펼쳐져 있는 거야. 그리고 안에 있던 5만 원이 부채꼴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었어.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정리 안 한 이부자리에 3단 지갑을 쫙 펼쳐서 돈이랑 올려놨어. 그게 진짜 소름 돋았어.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래도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 집 전화기를 들려고 하는데 그 옆에 꽉티슈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우리 집 열쇠가 딱 올라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진짜 얼어붙었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열쇠를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잖아. 대낮이었는데도 너무 무서웠어. 그때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집에 도둑 든 것 같아. 집이 난리 났어. 엄마가 놀라서 뭐라고? 엄마 화장품 뒤에 있는 거 확인해봐. 통장 반지, 금반지 이런 거. 이러시는 거야. 근데 확인이 뭐가 필요해. 그냥 다 있었어. 바닥에. 그냥 다 전시하듯. 엄마 있어. 다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빨리 오겠대. 그래서 반지하 계단 올라가서 건물 입구 앞에서 엄마를 기다렸어. 조금 있다가 엄마가 택시를 타고 오셨지. 같이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도 아무 말이 없더라.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뒤에 경찰에 신고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 그때 나는 중학생이었으니까. 무섭긴 무서운데 또 친구는 만나야겠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갈게 하고 그냥 나왔어.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해. 그렇게 무서운 일을 겪어도 또 놀러 나갔다는 게. 그냥 친구 만나서 야 우리 집에 도둑 들었다? 야 깸방 가자 이랬었어. 진짜 순진했네. 근데 그 집에서는 진짜 이상한 일이 많았어. 가위도 많이 눌리고 이상한 것도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 창밖으로 집을 들여다보는 건 뭐 일상이고 반지하라서 그런 게 좀 많이 있나 봐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반지하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본대. 얼마나 무서울까. 암튼 읽어줘서 고마워.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아직도 도통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거든. 가난해서 그닥 화목하지 못한 집안이라 매번 내가 말 붙일 분위기도 아니었고 눈치 많이 보던 유년기를 보내서 이게 도둑이 가난뱅이 집구석을 보고 짠해서 털다가 관둔 건지 아닌 귀신인지 좀 궁금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도둑이었을까? 야 사람이라면 더 소름 돋긴 한다. 왜 와가지고 굳이 다 꺼내가지고 전시하듯 펼쳐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간 걸까? 아니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왜냐면 마지막쯤에 보면은 그 집에선 이상한 일이 많았다. 헛것도 많이 받고 가위도 많이 눌렸었다. 그럼 귀신이 장난쳤던 것이었을까? 그냥 장난삼아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 어떤 미친놈이 자기 잡혀갈 수도 있는데 돈을 전시해놓고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고. 가져간 게 없다면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을까요? 그쵸?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돈을 안 가져갔을까? 그렇다면 남는 건 하나밖에 없지. 귀신의 장난. 혹은 그 집에 있던 귀신이 주인공한테 빙의를 한 거야. 주인공은 기억이 없는데 자기가 다 꺼내놓고 전시했던 거지. 그럴 확률도 있지 않을까요? 보통 빙의를 하면 기억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빙의를 당했던 시간만큼. 전 그쪽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세 가지네. 귀신이 그랬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람이 들어와서 장난으로 그렇게 했다던지, 혹은 빙의를 당해서 주인공이 이렇게 다 했던 건지.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청객. 제가 20살 때 겪었던 실화입니다. 단 1%의 픽션도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전 귀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의 존재 여부를 놓고 친구와 열을 내며 말다툼하기가 부지기수였죠. 어릴 적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는가 하면 워낙 겁이 없어서 경기도 덕소에 위치한 허름한 폐가 앞을 새벽에 걸어갈 때도 거리낌이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야, 진짜 겁이 없는 사람이었네. 나는 졸도할 것 같은데. 2001년도 그 당시 아버지 사업이 흔들리면서 저희 집은 자그마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 가구 주택이었는데 위로는 자그마한 산이 있고 그 산의 입구로 사찰이 있는, 새벽에 오르면 살짝 음산한 기운이 감돌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은 고지대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제 방은 침대와 컴퓨터 책상이 니은자로 위치해 있었고 침대 옆으로는 옷장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4일째 되던 날 밤, 그 당시 한 게임 테트리스에 거의 중독이다시피 빠져있던 전, 문제의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2시가 되도록 음악을 들으며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테트리스, 야, 이런 단순한 게임들이 진짜 중독되기 쉬워요. 테트리스 하고 싶다. 2시가 좀 넘어서일까? 누군가 방문을 틱, 틱, 틱 치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어머니께서 게임 그만하고 자 라는 잔소리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 왜? 라고 외쳤지만 밖에선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신경 끄고 다시 키보드를 두들기며 블럭 쌓기에 열을 올리기 시작할 때쯤 다시 한번 방문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틱, 틱.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에 들으면 상당히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볼펜 끝으로 살살 두들기는 소리 같다고나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분명 가족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살짝 머리칼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둬서 바깥 바람이 방문에 닿는 소리일 거라 확신하며 문을 벌컥 열어제꼈습니다. 역시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휑한 바람만 느껴졌습니다. 나온 김에 화장실이나 다녀올 생각으로 소변을 본 후 다시 제 방문을 열어제낀 그때, 전 아직도 그 섬뜩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침대 위로 뿌연 연기 같은 형상이 있었고 전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소리를 낼 엄두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왠지 소리를 지르면 저 형상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문턱에 선 채 기절한 게 맞다 싶을 정도로 약 1분간 그 연기 같은 형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형상은 점차 노파의 모습으로 뚜렷하게 변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머리칼이 서고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른다는 걸 느끼고 있던 찰나, 그 노파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거 해. 분명 내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텔레파시란 게 있다면 이런 느낌일까?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귀신들이 하는 말은 육성으로 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꽂힌대요. 그래서 외국 귀신을 봐도 뜻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텔레파시 같은 거를 보내니까. 노파의 명령에 마치 조종당하듯 전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땀줄기가 제 얼굴을 타고 내려와 턱으로 흐르기 시작했지만 닦아낼 겨를도 없이 말을 안 들으면 해코지할 것만 같아 순순히 따랐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키보드로 테트리스 블럭을 맞추기 시작했지만 제 몸의 모든 신경은 침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초가 1분같이 길게만 느껴지던 순간, 얼마나 지났을까?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으니 문득 귀신이란 존재에 호기심이 발동되면서 용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귀신이라는 존재를 부인해오던 내가 실제로 귀신을 보자 쫄아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아무것도 없길 바라는 심정을 담아 침대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는데 그 악몽 같은 장면은 8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군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노파는 몸을 수그린 채 바로 옆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제 눈은 그 노파의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쫙 끼치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쇼크를 받은 채 의자와 함께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막혀있던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엄마! 라는 소리와 함께 눈을 감고 옷장을 발로 냅다 쳤습니다. 그렇게 발작과도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전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부모님께서 제 방에 와 있었고 전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든 채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가위에 눌린 느낌이랄까? 방금 나 자신이 경험한 게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릴 만한 몽환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한 몽롱한 느낌.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던 기억. 특히 그 노파의 생기 없는 핏빛 가득한 눈빛.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눈이 충혈돼 있었나 보다. 시계를 보니 4시 10분이었습니다. 벌써 2시간이나 흘렀나? 하고 생각하니 정말 내가 꿈을 꾼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 경험이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꿈이던 가위에 눌렸던 간에 그 후에 좀처럼 제 방에서 잘 엄두가 나질 않아 며칠을 혼자 사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져야만 했고 거의 3주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귀신의 존재를 부인해왔던 게 도움이 됐는지 제가 눈으로 보고 느꼈던 존재조차 꿈이라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신력이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텐데. 그 일이 있은 후 새벽 늦게까지 한 게임 테트리스를 하던 습관이 없어졌고 매일같이 밤 11시 전엔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4년을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전 군대도 다녀왔고 직장도 잡아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현실 같은 악몽은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서운 이야기의 소재로 전락해버렸고 혹시나 잘 때마다 생각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진 않을까라는 염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특별히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그때의 악몽 같은 순간은 평생 수백 번 꿈을 꾼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꿈이었다 생각했습니다. 꿈이었다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이사하던 그날 제 방 문짝에 걸어두었던 노크 필수라는 팻말, 그 팻말을 띄는 순간 전 심장이 멎을 뻔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문짝에 선명히 찍혀있는 여러 개의 손톱 자국을 보고 말입니다. 헐, 그럼 진짜 손톱으로 노크를 하고 있었나 보다, 노파가. 여담이지만 이 문제를 놓고 친구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이 남네요. 원래 귀신은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고 귀 밝은 사람을 괴롭히는 습성이 있대. 분명 네가 틀어놓은 음악에 홀려서 네 방 주위를 어슬렁대다가 손톱으로 네 방문을 찍어 눌렀는데 네가 거기에 넘어가서 문을 열어주게 된 거고 그 틈에 네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귀신이 어째서 방문으로 출입이 가능한진 모르겠으나 노크필수라는 문구를 보고 노크를 해서 들어온 게 아닐까 라며 우스갯소리를 한 게 기억납니다. 결국 너 스스로 귀신을 끌어들인 게 아닐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들은 화려하고 시끄럽고 노래, 음악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특히 새벽 귀신들이 활동 많이 하는 시간에 테트리스를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테트리스만 한 게 아니라 음악도 틀어놓고 했다고 했어. 하필이면 거기 터도 안 좋았잖아요. 뒤에 산이 있는데 사찰도 있고 음산한 분위기에. 그래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정말 그 귀신이 음악 소리에 끌려서 들어온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음악가, 가수들이나 스튜디오 그리고 나이트클럽 그렇게 귀신들이 많이 꼬인다고 하던데 진짜입니다. 맞아요. 특히나 그런 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시끄러운 거 좋아하고 노래방도 전 무서워서 못 가요. 와, 근데 저도 보통 새벽 시간에 편집을 많이 하거든요. 귀신들이 1시에서 3시인가? 그때가 가장 활발하다고 알고 있는데 또 저는 계속 무서운 이야기 했던 거 편집하고 있으니까 계속 무서운 얘기가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가끔 섬찟할 때가 많아. 여러분도 늦은 시간에 컴퓨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강호님 잘 때 이불 끝까지 뒤집어 쓰지 말고 의자 빼고 주무지 마십시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죠. 이불을 끝까지 왜 뒤집어 쓰고 자지 말라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저승사자들이 이불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데려가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데려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빼고 주무시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귀신들이 의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왜인지는 모르겠어. 의자를 되게 좋아해서 빈 의자에 그렇게 많이 앉아있대요. 특히나 잘 때 의자를 빼서 만약에 침대 쪽으로 의자가 보이게 돌려놓고 자잖아요? 그럼 거기 앉아서 쳐다보고 있대.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빌라 갔다가 귀신에게 홀린 이야기. 이건 내 실화고 써놓고 보니까 그렇게 안 무서운 것 같은데 그 당시엔 상당히 공포스러웠던 사건이야.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거라 감안하고 읽어줘. 사실 나도 기억이 다 끊겨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얼마 전 남친이랑 100일 기념으로 좀 멋진 오션뷰 풀빌라를 예약해서 갔어. 방도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받아서 기분 좋았어. 둘이서 신나게 놀고 물놀이도 하고 스파클라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유튜브 보고 놀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내가 졸리다고 했고 남친은 날 방에다 눕혀놓고 바람 좀 쐬고 들어왔대. 이때부터 난 기억이 끊겼어. 들어왔는데 내가 침대에 걸터 앉아있더래. 왜 그래? 하니까 자꾸 중국어가 들린다고 무서워했대. 남친이 그런 거 안 들려. 없어. 괜찮아. 꿈 꿨어? 그랬다는데 내가 계속 아니 들린다고 중국어. 내가 들은 건 뭐야 그럼. 막 이러면서 울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때쯤 드문드문 기억나는 건 17살쯤 되는 여자애가 우는 모습이랑 겹쳐지는? 내 앞에서 우는? 근데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런 느낌? 이때 살짝 정신이 반쯤 들어서 비몽사몽한 느낌으로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면서 대성통곡했어. 이건 기억이 나. 이거 전형적인 빙의 현상 같거든요 지금. 남친은 갑자기 소름이 쫙 돋아서 거실에 날 앉혀놓고 미친듯이 짐을 다 챙겼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해서 새벽에 숙박도 안 하고 그냥 고속도로 쌌어. 둘 다 오는 길에 너무 무서워서 휴게소에 들려서 차 문을 다 열어놓고 향 피우고 직업상 차에 향 이런 게 많았어. 한참 환기를 하고 내려왔어. 어제 남친이랑 또 같이 유튜브를 보다가 비슷한 후기의 펜션이 있어서 무서워서 호달달거리면서 잤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짧았지만 여기 안에 빙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인 빙의 현상인 것 같아. 빙의가 되면요, 빙의가 된 기간 동안의 기억이 사라져요. 여기서도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 난 기억이 끊겼어 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남친이 볼 때는 주인공이 막 울고 무슨 얘기를 하고 중국어가 들려 라고 했대잖아요. 그렇다는 건 오션뷰 풀빌라 이 방에 중국어를 쓰는 17살쯤 되는 여자의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애가 주인공한테 빙의가 됐던 거죠. 마치 3인칭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보이고 울고 있는 여자애가 보이고 그런 식으로. 그 여자애는 되게 억울하게 거기서 죽음을 당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계속 나 마음이 너무 아파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전이가 된 거지. 그 감각, 그 감정이. 근데 좀 안타깝긴 하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뭔가 사고가 났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진 않고. 하긴 우리 풀빌라 무슨 뭐 호텔 모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싹 다 청소하고 그러면 끝이야. 그게 너무 무서워. 그런 숙박업소 같은 게. 여행을 못 가겠어. 실제로 그런 숙박업소, 호텔 모텔 뭐 풀빌라 이런 데서 그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린 모르는 거야. 확인해 보려고 해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갈 때 햇빛을 잘 머금은 천일염 같은 거 좀 챙겨 가세요. 난 그럴 거니까. 무서우니까. 거울도 보이는 부분을 벽 쪽으로 싹 돌려놓고 자야 돼요. 맞아요. 거울도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라고 해서 잘 때, 특히나 잘 때 자기 모습이 비치는 곳에 거울을 두면은 너무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무시는 침실에 혹시나 자고 있는 침대 쪽으로 향한 거울이 있다면 그게 손거울이더라도 다 돌려놓고 자세요.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겪은 소름 돋는 사건.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단체로 겪은 괴담이 있어. 야, 쉽지 않다. 100명 단체로? 전체 동아리, 그러니까 클럽 활동부가 학교에서 1박을 하면서 선후배 간의 정을 돈독하게 하고 분야별 연구를 한다. 뭐 이런 목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었어. 방학 중에 참가하는 거긴 한데 교실이나 부실에서 요리도 해먹고 담요나 침낭도 따로 가져와서 자고 학교에서 잠을 잔다는 상황이 흔한 일은 아니니까 좀 들뜨기 쉬운 소규모 수학여행 같은 느낌이야. 취침 시간 전에는 운동장에서 작게 캠프파이어도 했거든? 근데 이때는 학기 중에 선후배의 사건 사고, 뭐 집합, 체벌 등 이런 게 하나 크게 터져서 캠프파이어는 맞는데 반성회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모일 시간이 다 돼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집합하라고 안내방송이 나왔어. 근데 뭐 초딩 중딩도 아니고 3학년이 갑인 동아리 모임이다 보니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이동하는 거 귀찮아하고 모이라는 거 바로바로 안 모이는 애들 꼭 있잖아. 인원 체크를 하는데 역시나 결국 동아리 선생님들이 건물을 돌면서 교실이며 화장실에서 싹 다 잡아 내려왔어. 이때가 거의 자정에 가까웠거나 넘었거나 하는 그런 시간대였거든. 이래저래 운동장 바닥에 앉아서 전체 설교 같은 걸 들으며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 나오려고 버티다 잡혀 내려온 애들 쪽에서 뒤늦게 잡혀왔기 때문에 미리 앉아 있었던 애들 뒤쪽으로 가서 앉혔어. 아, 저 미친 씨 돌았네. 야, 미친놈아 내려오라고. 웅성웅성 겁나 소리를 크게 질렀지. 위에서 말했듯이 반성회 같은 분위기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중이었거든. 전체 지휘하던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무서운 분이셨어. 선도 관련은 아니었지만 강한 체벌로 유명한 선생님이었지. 말도 끊겼고 분위기 집중도 안 되고 선생님도 많이 화가 나셨지. 선생님 근처 애들은 그냥 조용했어. 야, 거기 뒤 뭐야? 아, 선생님 3층에 쟤 딱 걸렸어요. 안 내려온 애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무리들이 교실에서 운동장을 보고 있는 애를 발견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지네들도 끌려 내려와서 짜증나는데 넌 뭔데 교실에 있냐? 이거였지. 처음엔 좋은 몸짓으로 너 빨리 내려오라고, 너 끝나면 우리한테 죽는다 손짓 발짓 했는데 교실에 있는 애가 그걸 보고서도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혼나보라고 소리를 지른 거야. 야, 근데 일진 애들이 너 내려와 죽는다 했는데 눈도 안 깜빡였대. 그 애가. 나야 선생님들이 싹 돌았는데도 남아있던 애니까 어디 아픈 앤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되게 멀쩡하게 서서 진짜 구경하듯이 창가에 딱 서 있는 거야.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끌고 내려온 애들이 대놓고 쟤 뭐냐? 뭐 이런 식이니까 선생님도 처음에는 그냥 소리만 잘 들릴 정도로 외쳐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멀뚱멀뚱 창가에 있었어. 튀던가 내려오던가 아프다고 거짓말이라도 하던가 하지.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저러고 있으니까 일만 커져서 나중에는 선생님도 짜증나고 지켜보는 우리도 짜증나고, 야, 너 이 새끼 뭐야? 안 튀어내려와? 그래도 애가 숨는 신용도 없이 그냥 그대로 멀뚱멀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빡쳐서 직접 잡으러 출동하셨어. 다들 앉아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올라가는 걸 보며 뒤쪽 애들은 막 욕하고 다른 애들도 쟤 이제 잡히면 뒤졌다, 끝났다 이러고. 선생님이 3층에 올라가셔서 다른 교실도 점검하실 생각이었는지 계단 바로 옆반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 시간이 늦어서 어둡긴 했으나 캠프파이어 하려고 미리 피워둔 모닥불도 켜져 있는 상태였고 학교 주변이 그렇게 어두운 지대도 아니었고 선생님이 이동하실 때 계단 센서 등이랑 교실불이 켜지는 것만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 통유리 중심으로 교실이 3개씩 있었거든. 그 애가 있던 교실은 그 중에 2번째 교실이었는데 애가 진짜 숨지도 않고 계속 창가에 서 있는 거야. 쟤 진짜 뭔 배짱이지? 미쳤나? 하던 차에 그 교실 불이 딱 켜졌는데 순간 창가에 있던 그 애가 사라졌어. 불이 켜지는 게 한 번에 빡
들어오는 불이 아니라 3번 정도 깜빡하다 켜지는 등이었는데 창문에 있던 애가 갑자기 사라져서 다 같이 에? 하긴 했으나 여튼 당연하게 선생님한테 잡혔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고 있었어. 나는 겁나 빠르게 주저앉았다고 생각했지. 군대에서 낮은 포복 전진하듯이 숙여서 도망치나? 뭐 이런 생각. 교실불이 첫 번째 교실보다 오래 켜져 있었거든. 아, 쟤 때문에 일찍 못 들어가겠네. 넌 죽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창가 쪽으로 오셔서 우리를 한번 내려다 보시는 거야. 뭐지? 하고 그냥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본 건지 창가에서 멀어지셨어. 그리고선 교실불이 꺼졌는데 그 자리에 그 여자애가 그 자세 그대로 다시 나타난 거야. 뭐야? 선생님들이랑 애들 다 같이 미친 듯이 비명 지르고 우는 애가 나오고 했던 내가 다녔던 학교의 실화 이야기야. 와, 그걸 모두가 다 발견했던 거고 봤던 거고. 교실에 올라가셨던 선생님은 창가 귀신은 못 보셨대. 애들이 막 밑에서 비명을 지르니까 왜 비명을 지르는지 몰라서 다시 교실 불을 켜고 창가 쪽으로 오신 거였어. 그 애를 찾으려고 자꾸 그 건물의 층 다 뒤지고 다니셔서 우리가 더 시겁했었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뭐였을까요? 이건 진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그 밑에 있는 모두가 다 보고 있었어. 학생, 선생님 모두가 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갔던 선생님도 못 봤어. 불을 켜자마자 사라졌거든. 이렇게 대놓고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모두가 동시에 본 이런 현상은. 아니, 착시 효과도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한두 명이 봤다? 그러면 착시 효과일 가능성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았죠. 모두가 다 보고 있었죠. 믿기지가 않았겠다. 눈앞에서 그런 게 벌어졌으면은. 불이 켜지면 사라지고 불이 꺼지면 다시 나타나고. 창가에 서 있는 그 여자애는 누구였을까? 학교도 낮에는 굉장히 양기가 세잖아요. 낮에 양기가 셀수록 밤에는 음기가 세지나 봐. 그리고 뭐 그런 루머도 있었죠. 옛날 학교들은, 지금 학교들 말고 옛날 학교들은 무덤 터나 막 그런 터 위에 양기로 찍어 누르려고 학교를 세운다. 뭐 이런 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전엔 종종 그런 게 진짜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냥 단순한 착시 효과였을까요? 아니면 귀신이었을까요? 자,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인 룸메이트. 때는 2년 전인가 기숙사에서 가장 친한 룸메이트가 한 명 있었어. 우리 학교는 종합고였지. 내가 일반과였고 룸메는 해양산업과? 뭐 그거여서 배를 타고 다녀야 하는 탓에 덩치가 좀 큰 애인데 순딩순딩하고 나랑 개그 센스도 잘 맞아서 친했어. 기숙사가 밤에는 폰을 반납하는 시스템인지라 심심하기도 하고 잠도 안 오는 참에 룸메가 자기가 뭐였더라? 할머니가 무당 일을 하셨다고 했나? 어쨌든 자기한테 신기가 있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 이 새끼 구라치네 했지만 어차피 잠도 안 오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 그러다 내가 야, 지금 여기 귀신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마침 반쯤 열려져 있던 화장실 문을 가리키더니 저기에 한 명 있다는 거야. 나는 아이 구라치지 마 하고 했고 걔는 그럼 믿지 마 하는 분위기였지만 솔직히 좀 쫄았어. 여기도 화장실에 있었구나. 가장 귀신이 많을 확률이 높은 곳은 화장실. 우리 학교는 거의 시골 산속에 있었고 근처가 바닷가여서 그런지 더 무서웠어. 어느 날은 나한테 여자 귀신이 들러붙어 있다고도 하고. 야씨, 기숙사 방이 2층 침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총 4개가 있었는데 사정상 룸메랑 나 2명이서 방 하나를 다 쓴단 말이야. 근데 다른 침대 2층 쪽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 말하질 않나. 거의 한두 달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도 슬슬 이거 구라가 아닌 건가? 하고 느끼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좀 심심해서 룸메랑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얘가 말이 없어지더니 고개를 푹 숙이는 거야. 처음에는 이 새끼 장난 겁나 치네 하면서 룸메 어깨를 툭툭 쳤어. 야 일어나 연기하지 말고.
하고 장난스레 툭툭 쳤는데 갑자기 고개를 확 쳐들더니 눈을 크게 뜨고선 이빨이 다 보이도록 씩 크게 웃더니 날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도 난 장난인 줄 알았어. 이 새끼 또 무당이니 뭐니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웃으면서 뭔 눈을 그리 네모나겠다 거리면서 장난을 쳤는데 얘가 웃기만 하고 아무 미동이 없는 거야. 오, 소름 돋아. 아무 미동도 없이 미소만 보이고 바라보니까 슬슬 쫄려서 야 재미없어 하고 뒤를 돌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돌진하더니 침대로 끌고 가서 깔아 뭉갰어. 진짜 힘이 어찌나 세던지 내 양 손목을 잡고 구속하려고 난리가 났어. 그거 아시죠? 빙이 되면은 힘이 더 세지는 거. 난 순간 이 새끼가 드디어 성 정체성을 깨달았나? 하고 나 그런 취향 아니라고 소리 지르는데도 대답도 안 한 채 히히히 거리면서 웃는데 진짜 등골까지 오싹해졌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개의 배를 발로 뻥 차서 밀어내고 문으로 뛰어가 문 앞에 섰어. 혹시 장난인가 싶어서 야 그만해 무서워 하고 말하는데도 걘 일어서서 미동도 없이 날 빤히 쳐다보며 계속 웃는 거야. 그만하라고 소리쳐봐도 소용이 없었어. 이대로는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아서 뒤를 돌아 문을 확 열었지. 근데 진짜 허무하게도 문을 열고 다시 뒤를 돌아봤더니 얘가 침대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문을 꽝 닫고 침대에 누운 룸메의 싸대기를 후려쳤어. 걔가 부르르 떨다가 하고 일어나더니 졸린 눈으로 날 바라보는데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라. 장난 좀 작작 치라고 소리쳤는데 룸메가 웃으면서 한 그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뭔 소리야, 나 침대에 누워서 잤는데. 어이 털려서 좀 전에 일을 말해줬는데 계속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더니 자기는 계속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하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긴장이 풀리니까 졸리더라. 그래서 서로 자기로 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물어봤어. 어제 진짜 기억 안 나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자긴 진짜 그때 침대에 누워서 잔 기억밖에 없다고 했어. 이게 그 룸메의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인진 모르겠는데 2-3년이 지난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일 같기도 해. 진짜 소름 엄청 돋았거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빙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신기가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신내림은 대물림 된다라는 말인데, 물론 대물림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100%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할머니가 무당이라고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신기가 있다,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신을 받아들일 그릇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정해진 거고. 근데 신기가 있다는 거는 어쨌든 신을 받아들일 그릇도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귀문이 열려있다고 해야 되나?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안 받으면요, 귀신들이 그 몸을 차지하려고 막 탐을 낸대. 아마 룸메이트는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내림을 안 받고 있었고, 그래서 그 그릇이 탐났던 귀신이 들어갔던 거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게 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산속에 귀신이 엄청 많대요. 바다도 엄청 많대. 우글바글한 그 와중에 신기가 있는 그 그릇이 있는 아이를 봤으니 얼마나 군침을 쏟아졌겠어. 기숙사 안에 화장실에도 있고 막 2층 침대에 있고 신기가 있는데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제때 못 받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런 걸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무섭다고 해야 될까? 왜냐면 이 덩치 크고 순딩순딩한 애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침대로 다 끌고 가서 손을 잡았잖아요. 구속했다고 했잖아. 그럼 좀 오해할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새끼 성 정체성이 뭐야 이러면서. 빙의가 됐어도 무서운 거고, 빙의가 안 되고 뻥친 거였으면 더 무서운 거고, 정말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모로. 빨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알바 중 생긴 일. 전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해에 제대를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이미 어머니께선 밥을 안 차려주신 지 오래라 라면과 각종 3분 요리로 버티던 중 문득 나도 직업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무인 경비업체, 계약직이었고요. 뭐 세콤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 계약직으로 모 대학의 야간 경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땅히 하는 일은 없고 밤새 3번을 학교 공대 건물을 돌아야 하는 건데 갓 제대를 해서 군인 정신이 남아있던 저로선 무서움이란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무렵 공대 건물은 아니지만 인문계 쪽 건물에서 신변을 비관한 살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고기 한번 원 없이 먹어볼 생각으로 가득 찬 제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배고픔이 무서움을 이겼나 보다. 근데 제가 밤마다 순찰을 돌 때 다른 곳은 다 괜찮았는데 유독 공대 5호관 건물만큼은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우선 동물실험실에 있는 생명공학과 같은 게 있고 그런 이유로 건물에 소독약 냄새 같은 병원 냄새가 항상 짙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대충 둘러보고 후다닥 다른 건물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도 무서운 게 있긴 한가 보다.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겠죠? 8월이었나? 아무튼 태풍 매미가 오던 날, 그때 정말 대단했었죠. 멀쩡한 나무가 뽑히고 전화박스가 넘어지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사상자가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태풍 매미면 정말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날은 정말 일하기 싫었지만 뭐 별수가 있나요. 전 그날도 후레쉬 하나 들고 건물 여기저기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인지 공대 5호관 건물을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 냄새가 제 코를 찌르더군요. 평소같이 얼른 끝내고 이동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빠른 걸음으로 소등을 하고 다녔습니다. 불을 끄고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소등을 하는 건데요. 화장실도 역시 불이 켜진 곳이 있으면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불을 꺼야 하는 거였죠. 근데 이 공대 5호관 3층의 제일 오른쪽 복도 쪽에 위치한 여자 화장실은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고 근처에 동아리 방이 있어서인지 갈 때마다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그날도 그 화장실로 가서 의례적으로 안에 누구 있나요? 소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수줍은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였습니다. 아니요. 쿵. 누구 있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니. 전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대답을 한 줄 알고 나오실 때 불 좀 꺼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을 확인하고 소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른 층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득 장난기가 발동이 돼버린 거였죠. 다시 여자 화장실로 가서는 저기 꼭 불 꺼주셔야 돼요. 아셨죠? 라고 조금은 익살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좀 여미새 같습니다. 어떻게든 좀 엮여보려고 이 와중에도 약간 플러팅 아닌 플러팅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속으로 킥킥거리면서 건물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뭐랄까 인기척이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한 기분에 아셨죠? 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봤지만 묵묵부답. 전 슬그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닫혀져 있는 4개의 문을 차례대로 노크를 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더군요. 당황스러워진 저는 문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마찰음에 소름이 돋더군요. 마지막 문인 4번째 화장실을 여는 순간 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까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데는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일 뿐더러 나갔다 하더라도 제가 남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래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쭈뼛 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이어폰으로 듣고 있던 음악의 볼륨을 크게 올렸습니다. 근데 나는 솔직히 무서운 상황에서 이어폰 소리를 크게 트는 게 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소리를 더 예민하게 듣고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출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서울 때 볼륨을 더 크게 트실 것 같아요? 어쨌든 어두운 복도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라곤 이 기분 나쁜 여자 화장실 뿐인데 정말 불을 끄기 싫었습니다. 마치 불을 끄면 뭔가가 보일 것만 같아서. 전 화장실의 스위치에 손을 얹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을 끄지 않으면 아침에 실장님에게 혼날 걸 생각하니
얼른 불을 끄고 뛰어서 내려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려고 스위치에 얹은 손가락에 힘을 주려는 순간 큰 소리로 음악이 흘러나오던 이어폰에서 들리는 작은 잡음. 들릴 듯 말 듯 했지만 의미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분명히 전달되었던 그 잡음은 불 끄지 마. 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속으로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레 움직이지 않은 두 다리를 움직여 엉거주춤 화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뛰어서 내려가고 싶었지만 제 발소리에 놀랄 것만 같아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계단을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무서울 때 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뛰면 더 무섭거든. 뭔지 아시죠? 그래서 꾹 참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의 화장실이 있던 3층에서 2층으로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현관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보았을 땐 정말 죽다 살아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지옥 같았던 공대 5호건의 현관문을 나서려는 찰나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려오는 잡음은 끄지 말랬잖아 이 씨발 새끼야. 저는 들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변조된 음성 같은 여인의 목소리를. 친구에게 모두 털어놨지만 자기도 무서워서인지 믿지 않더군요. 결국 전 그 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만둘 때까지 그 건물은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다신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때는 mp3 같은 거를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MZ분들은 mp3가 뭔지도 모를 거야. 휴대폰이 아닌데 음악만 재생하는 그런 기기가 있었어요. 난 무서울 때 도저히 볼륨을 키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음악을 볼륨을 키웠는데 그 음악 속에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왜 불을 끄지 말라고 하지? 보통 불을 끄라고 하지 않나? 불을 끄거나? 그냥 이 사람을 놀리려고 했던 걸까?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 테니스장 귀신썰. 우리 아빠는 직업 군인인데 해군 대령으로 전역했어. 군필들은 알겠지만 대령 정도 달려면 근 20-30년 정도는 군에 말뚝을 박아야 한다는 걸 알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군대에서 귀신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아빠는 진짜 배에서 있었던 일이나 부대에서 있었던 일 등 썰이 정말 많아. 그중 오늘 풀 썰은 아빠가 군인이 되시기 전 해양대 테니스장에서 겪었던 무서운 일이야. 여기도 거의 아빠 시절에는 군대급이었대. 군대는 아니지만 그만큼 군기가 셌다. 아빠는 신학 동아리셨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동아리실에서 거하게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다고 해. 진짜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학교 안 조그만 상점? 뭐 편의점은 아니었어. 아무튼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술을 혼자 사오기 빵을 했어. 당연히 우리 아빠가 졌고 에이씨 하면서 아빠는 혼자 술을 사러 나가셨다고 해. 당시 새벽 3시에서 4시? 오, 귀신들이 좋아하는 시간. 정확하진 않은데 암튼 엄청 늦은 시간 혼자서 후레쉬를 하나 들고 아빠가 술을 사러 가고 있는데 상점 쪽으로 가다 보면 지나야 하는 대학교 안 테니스장이 있었어. 근데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혼자서 벽에 공을 튕기면서 연습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야. 진짜 정확히 아빠가 혼잣말로 와 진짜 열심히 연습하네 라고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해. 그렇게 상점에 들려서 술을 사고 다시 동아리실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개빡세게 테니스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아빠가 계속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동아리실로 돌아가는데 테니스장이 아빠가 있는 곳이랑 멀지 않았거든? 소름 돋는 게 그 사람이 공을 칠 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아빠가 어?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싶어서 살짝 멈춰서는 순간 그 사람이 아빠를 쳐다봤어. 아빠가 깜짝 놀라서 동아리실까지 진짜 겁나 뛰어갔다고 해. 그렇게 아빠가 너무 놀라서 헉헉대는데 아빠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술도 다 깨고 애들이 뭔 일이냐고 물어본 거야.
아빠가 상황 설명을 하니까 한 선배가 표정이 싹 굳으면서 해주는 말이 그거 2년 전에 내 동기인데 걔가 테니스를 엄청 좋아하던 애였어. 근데 선배들 구타를 못 견디고 물에 빠져서 살자를 했었지. 그래서 가끔씩 거기서 연습한다고 하더라. 당시 아빠 왈 해병대에는 정말 웬만한 군대급으로 선배들이 후배를 조지고 심지어 아빠는 아스팔트에 머리를 하도 박아서 아직도 흉터가 있을 정도로 부조리가 심했다고 해. 아빠 완전 충격 먹고 동아리 멤버들 표정 굳어지고 원래 아빠가 테니스 아마추어 중 상당히 잘하시는 편이셨는데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이 잊고 한 번도 테니스를 안 쳤다고 하시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벽에 공을 튀기면서 연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때부터 소리는 안 들렸었네. 근데 그냥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람이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좀 섬찟할 수 있겠다. 누가 봐도 귀신 같지 않은 그 귀신이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게 되게 많대요. 우리가 오가는 길, 뭐 지하철, 버스 정류장 우린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귀신일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우린 모르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냥 당연히 테니스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거나 자세히 들어보면 티가 난다는 거죠. 뭐냐,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조명 가게 거기도 나오죠. 우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지만 자세하게 관찰하고 자세하게 보거나 들으면 티가 난대. 저도 귀신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꼭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귀신은 없다. 있으면은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귀신도 있고 뭐 공룡 귀신 막 여기저기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여요? 막 이러잖아.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지능이 좀 고지능인 그런 객체들이 귀신으로 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단순하거나 본능만 남아있는 애들은 뭐 성불을 한다던가 그런 한이 서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에 머물지도 않지 않을까요? 이승에 머물지 않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체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영혼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 왜 공룡 귀신은 한 번도 안 보였을까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이 있을 만큼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승에 남아있지 않다고. 사람만이 복잡하고 뭐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제 가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디오리 보면서 좋은 꿈 꾸세요. 응? 디오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안녕히 주무세요.